제가 뭐 과학적으로는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기술이 얕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다 이해는 하거든요. 양자역학만 다 이해는. 진짜 우리 정현진 씨는 네. 어떤 지식계 대륙분 같은 200m 미만의 바다. 되게 얕아. 되게 얕고 약간 넓긴 해요. 거기에 가면 항상 망간 단계가 있죠. 네, 대륙붕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양자역학 전문가 우리 김상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로. 자, 그러면 우리 네. 교수님한테 한번 그 양자역학을 정말 알기 쉽게 한번 이제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뭔지. 아까 처음 들어올 때 여기 핵, 네. 전자 이런 네,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핵이랑 전자 이런 거요? 음. 물리학에서 나왔겠죠. 이과에서 나온 거지, 이과에서. 아니면 입에서 나왔나? 아, 내 입에서 나왔지 참. 핵, 전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들. 핵과 전자는 원자의 일부분이에요. 이게 맞냐? 핵이 중간에 있고 전자가 계속 도는 거죠. 아, 이거 정답. 아, 정답. 네. 맞아요. 아. 핵과 전자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한 2m? 아이고 야, 핵- 정말 조그맣잖아요. 핵이 농구공만한 크기면 전자는 탁구공만한 크기로 예를 들어 남산타워에 핵이 있죠. 네. 전자는 저 송파구쯤에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어떻게 아시죠? 정프로입니다. 정프로예요. 장프로 속상합니다. 네. 오늘. 예. 그러니까 일단 지엽적인 것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지엽으로 들어가서 막 헤매게 되는데 예. 핵심이 그러니까, 없어요. 네, 핵심은 그러니까 원자를 이루는 것이 핵과 전자 굉장히 네네. 잘 알고 계시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원자의 스케일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자가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모든 게 원자로 돼 있어요. 주위에 모든 게 제 손도 원자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물도 원자로 돼 있고 다 이게 모여서 돼 있는 거죠. 네, 종이도 원자로 돼 있고 그 모든 원자들은 기본적 구조가 똑같은데 거의 네.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이런 원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원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아니 원자가 핵 있고 전자 있고 걔가 설명이 끝났는데 말이죠. 굳이 또 학문까지만 들어서 알겠는데 이제. 아니 이게 핵과 계속 돌아야 걔는 가만히 놔둬. 계속 돌지. 아니 이 종이에도 원자잖아요. 얘도 지금 전자 계속 돌아요? 그렇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돌고 있다고 다 그렇죠. 같이 돌아요? 자, 지금 지구가 돌고 있나요? 지구는 돌고 있죠. 가만히 있잖아요.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힘 없는 애 같은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공전이라 그러는데 네네. 공전 속도가 소리보다 빨라요. 소리? 소리 속도보다 빨라요. 아, 네네. 지구 엄청 그러니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어머, 근데 우린 못 느끼는 모르고 우리 자전 속도도 엄청나거든요. 자전 속도가 비행기보다 빨라요. 그래야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돌 거 아니에요. 네네. 지구가 네, 돌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못 느끼죠.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인간이 못 느낀다고 해서 돌지 않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여기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원자가 얼마나 작냐면은 제 손톱 여기를 가로질러서 원자를 일렬로 쫙 세우면은 1억 개 정도를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는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 네. 안에서 네. 전자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못 느끼죠, 우리는.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또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지적 수준이 저랑 맞으니까 대화는 좀 된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무례하다. 못 만드는 게 예를 들면 끊임없이 도는 물레방 이건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혼자 자기 도는 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자는 이 A4 용지를 이루고 있는 이 전자 얘는 누구도 힘을 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하신 말씀이 굉장히 핵심을 얘기한 건데요. 걸렸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지구는 왜 돌고 있나요? 지구요? 지구는 멈추지 않고 돌잖아요. 네. 지구는 그 태양의 인력과 처음에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받은 힘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그 혹시 이공계 출신이신가요? 아니, 전문가예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대충 맞아요. 이 지문에 대한 답을 접근해가는 방식이 굉장히 이과스럽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답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식으로 가는데 차근차근 아, 그 그렇습니까? 올바른 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시거든요. 맞은 게 아니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지. 그렇죠. 이거까지 네. 온 게 어딥니까? 힘을 얘기하고 인력을 찾고 이런 것 자체가 네. 아주 올바른 방식. 고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력, 인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네. 인력이 있으니까 네. 돌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하는데 네. 이건 이제 전기력이 작용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역시 비슷하게 돌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요 이 정도도 지금 뭐 예. 자, 하여튼 뭐 양자역학은 그 핵과 전자, 즉 원자를 이루는 그 구성과 힘을 이야기하는 게 그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그렇죠. 그걸 이해하면 세상 모든 건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세상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죠. 즉, 왜 물은 투명하고 네. 왜 플라스틱은 매끌매끌하고 왜 금속은 전기를 통하냐고 물어보면 그것들을 이루는 원자가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것들을 이루는 원자가 도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물어보면 양자역학적으로 그것들을 이루는 원자들의 전자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세상 모든 물질이 왜 그러하냐를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근원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나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야, 시간이 이게 걸리는데? 난 그냥 들었을 때 잘 몰랐는데 교수님하고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네요. 아니, 그동안 그런 말씀 하실 시간이 많았는데 왜 못하고 제가 껴드니까 겨우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뭐래도 해야지 지금 돈을 받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두 분이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닙니다. 중마고입니다. 절친이에요. 그럼 양자의 양자는 핵과 전자를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도 어려운 사실 양자역학의 양자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종종 과학의 역사 속에서 네. 이 전모를 모를 때 이름을 지어버리고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그냥 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양자역학의 양자도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말한 그런 전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 전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양자는 그냥 역사적으로 네. 처음에 어떤 특별한 그 물리 현상 가운데 에너지가 띄엄띄엄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역학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양자라는 게? 그러니까 양화돼 있다는 거예요. 양화? 양. 어떤 기본 단위로 네. 수량의 양. 수량, 그렇죠. 양자. 양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분절적으로 어떤 네네네. 특수한 시스템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한 건데 네네네. 지금 와서 보면 그건 그냥 어떤 현상의 하나일 뿐이고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름을 잘못 지었죠. 근데 돌이킬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양자를? 원래 양자역학 이름이 외국에서 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퀀텀 미케닉스라 그래요. 퀀텀. 그것도 양. 퀀텀이 퀀텀이 양, 무슨 뜻이에요? 양이란 양, 뜻이에요. 양. 예. 하나의 양. 양자 역학이 이제 그런 이름이라. 그 일본으로 가서 양으로 된 거고요. 우리 양 할 때. 네네네. 그러니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직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에게.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이게 너무 재밌는데. 우리 장 감독님이 재미가 없을까 봐 그게 좀 걱정해요, 저는. 난 너 보기만 해도 재밌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톡방으로 갖다 맞히고 대단한 재주입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책을 좀 보시거나. 그런 지식 있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워 듣는다 그러죠. 얇게 주워 듣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대륙품.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망간 단계 이런 거. 네. 주워 들은 게 사실은 주워 들은 게 한 2, 3천 개, 4, 5만 개만 돼도 지식입니다. 제 전생이 아마 망태 할아버지였나 봐요. 계속 주로 다니는 게. 예,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수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은 뭐 저희 둘에게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뭡니까? 아무래도 여기 장 감독님 계시니까 네. 양자역학 또는 물리학과 영화 이런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양자역학과 영화. 네, 영화. 영화 속의 뭐 물리학, 영화 속의 양자역학. 좋습니다. 영화 속에 어디에 좀 나왔더라? 양자역학이 좀 다뤄진 영화가 앤트맨에서 한번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앤트맨도 나왔었고요. 조그만 인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어디 수준, 양자 수준까지 하여튼 뭐 작아지든가 뭐 이렇게 돼갖고. 보통 SF 영화 지난 한 20년간 네. SF 영화를 보시다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대부분 양자역학. 대부분 양자역학이에요. 테넷. 테넷. 그쵸. 테넷이 뭔가 대표적인 이상하다. 영화죠.
네. 인터스텔라 뭐 이런 거. 인터스텔라. 네. 아, 그게 이제 뭔가 도저히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근데 뭔가 설명을 하는데 영화에서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대개는 양자역학이에요. 그렇죠. 이제 대중들이 쉽게 받는 고전적인 내러티브들이 있거든요. 그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현상을 얘기하면 보통 내러티브들은 어떻게 되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된 이게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테넷이나 이런 작품들이 뭐 끝나고 나면 후기가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데 재밌다 뭐 이거잖아요. 그럼 된 거지 뭐.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앤트맨에 나왔던 그 양자역학의 이야기는 양자가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작은 단위에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가 느끼는 세상과 좀 다른 얘기인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테넷 같은 데서는 시간이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인터스텔라는 아예 미래와 현재가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차라리 양자역학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양자역학이 정확히 아까 말씀은 이제 그 원자의 원자의 뭐 구성이라든지 그 움직이는 법칙을 이해하는 건데 이거랑 지금 영화에서 표현된 것들은 좀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네.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아까 핵과 전자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핵과 전자의 운동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이미 물리학이 뉴턴 시대부터 정립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방법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 직관하고도 잘 맞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고 뭐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뉴턴이 만든 그 아주 오래된 물리학의 체계가 이 원자를 설명하는데 무용지물이었어요. 설명 못해요? 네, 설명 못해요. 못해서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뜯다가 뉴턴 역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역학을 만들어야지만 원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사는 이런 상식적인 이 거시 세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쓰던 물리학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형태의 새로운 역학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어 하나의 전자는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하잖아요. 거시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네네. 어떤 물체도 그 주어진 시간에 공간상의 한 점에 있어야지만 되는데 원자와 같은 작은 세상이 되면은 전자는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있는 게 가능해요. 같은 전자인데 같은 전자죠. 하나의 한 개인데 전자가 한 개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거는 이게 워낙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상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언어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거지 이런 괴상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또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벌써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다는 말 자체가 그게 같은 전자예요. 이런 질문들 하게 되잖아요. 네. 같은 전자예요. 그런 게 양자역학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여기 이상한 다른 데 막 적용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혹시 과학자들이 관측을 잘못한 건 아닙니까? 초기에 양자역학을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물리학의 슈퍼스타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양자역학을. 양자역학이 그 형태를 갖춘 게 1927년인데 네. 그 시점에서 20, 30대 과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만들었고요. 네. 그때 나이가 많았던 40, 50대 그러니까 좀 과학자들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아니고 신진 세력들이 신진 세력이 만든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가 갖는 어떤 중요성이랄까? 네네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기존의 모든 그 체계를 다 버리고 그런 급진적인 선택을 하게 된 문화적 배경은 뭘까? 이런 연구도 이루어지고요. 실제 그 1927년, 그러니까 나와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 서양 문명의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인데 네. 그때 사실 서양 사람들은 그 이전까지는 서양 문명이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문명이죠. 네. 네. 그렇게 믿었고 네. 그 문명을 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그 식민지화 시키면서 우리가 최고야. 그러고 다녔는데 자기들이 만든 문명의 산물로 전쟁을 벌이더니만 수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거의 환멸을 느끼는 거죠. 이거의 이유가 뭘까? 그래서
20년대가 되면은 서양 문명에 그 이전에 없던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해서 무의식이라 그러죠. 무의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어떤 과학, 무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예술, 초현실주의 같은 거죠. 네네네. 그 전까지는 그 보지도 않았던 인간의 어떤 깊은 내면의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끄집어내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그때 이제 이 20, 30대 과학자들, 양자역학을 만든 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가까스로 참여 안 했거나 전쟁 때 그 무지막지한 죽음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특히 이걸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이젠베르크는 자기가 군대 가기 직전에 전쟁이 끝나요. 18세에 전쟁이 끝나요. 19세에 되면 전쟁이 갔을 텐데. 그거 아주. 네.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리고 대학에 가거든요. 뮌헨 대학에. 네. 대학에 갔는데 선배가 없어요. 다 죽었거든. 뭘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요. 민간인이고 다 죽는데 1차 세계대전은 전선에서만 전쟁이 벌어지고 후방에서는 놀고 먹잖아요. 네네네네.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잖아요. 그 네. 책에 나오지만 전선에 간 20대 젊은이들만 다 죽고 후방은 멀쩡하거든요. 대학 갔는데 선배가 없어. 그러니까 저 나이든 정치가들이 자기들끼리 엉뚱한 어떤 뭐 비밀 외교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 그런 결단 때문에 젊은이들만 죽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존 어떤 체계에 대한 어떤 분노. 그래서 결국 그 세대가 만든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까지 할 정도로 워낙 급진적이에요. 이 양자역학의 이 형태가 이게 너무나 잘 설명하죠. 근데 이게 어떤 과학적 실험 등이 쭉 발전해 오면서 그런 걸 발견했으면 뭐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세대가 바뀌면서 아니면 앞 세대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발견된 거라면 그 어떤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또 오늘 굉장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거나. 아니 진짜 모르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순서를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 원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실험 증거들이 쌓인 거죠. 원래는 그래요. 원래 이 일의 시작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돼요. 19세기 말부터 과학자들이 뭔가 자꾸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뭔가 얘기할 수 없었구나. 차곡차곡 쌓여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때 기존의 논리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도저히 안 된다고 믿고 있을 때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 왜 그때 그런 일이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을까? 그럼 이제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과학계 내부에서는 안 풀렸던 오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지금은 이제 팩트입니까? 그냥 양자역학은 우리가 관측 틀렸을 리는 그럴 가능성 없다.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들 이런 걸 제가 한번 책에 쓴 적도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일단 텔레비전 없어지고요. 텔레비전이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든 전자공학 사라져요. 자, 전자공학이란 거는 전자로 하는 공학이잖아요. 전자는 핵과 전자라 그랬죠. 그 전자를 기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자공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문명과 19세기 문명이 다른데 왜 다르냐 하면은 양자역학만큼 달라요.